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멸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본인들 잘못을 덮으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모두가 윤석열이 내란을 터뜨린 배경에 김건희가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었는데요. 검찰과 윤석열이 제발 저려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범죄자한테 불려가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부정으로 김건희 무혐의를 만들어 놓고서 그 검사들이 탄핵당하자 윤석열이 격노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배우자 지키겠다고 계엄을 한다는 발상이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게 김건희로 시작해서 결국 김건희로 끝나게 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가? 또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건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계엄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탄핵이 예고됐던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일 실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파견된 원스타 협력단장에게 이 탄핵안이 실제 발의될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또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양재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12.3 내란 사태의 전주인 2024년 11월 28일 부임했습니다. 원스타 국회 연락관의 부임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문자를 내립니다. 지시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하다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부터 물었습니다. 양 단장이 오늘 안 했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 시 상정 예정입니다. 라고 답하자 김 전 장관은 12월 2일 상정하려면 그 전에 발의해야 하지 않나 되묻습니다. 국방부 업무와는 직접 관계없는 검사 탄핵안 발의와 일정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양 단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가 12월 2일이라며 표결을 위해 이 기간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라고 탄핵 표결 일정을 설명했고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양 단장은 그러면서 탄핵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 등을 보고드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뒤에도 검사 탄핵안 표결 시점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양 단장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상기 관련 사항은 수시 보고요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단장은 이같이 보고한 이유에 대해 전임자로부터 국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현안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업무도 중요하다고 들었다며 전임자도 그 일을 계속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단장은 다음 날인 29일에도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알렸고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에도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단장은 국회법 130조 등 탄핵 소추안 보고 이후의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규정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김 여사 특검 본회의 표결을 앞둔 12월 3일 선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속의 국방부 연락관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에 보고했고 이는 계엄 날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른 새벽부터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인사를 다그쳤습니다. 민주당이 탄핵하려 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확인하라고 재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 22차례였고 그날 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새벽 5시 5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양재은 국회협력단장에게 메시지로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야탄핵만 18번, 문정부 때 3배였습니다. 10분 뒤 두 사람이 통화했고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를 확인하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독촉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6시 46분 김 전 장관이 전화해 사실 확인이 되었냐고 물었고 양 단장은 아직 안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8시 38분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해 묻자 양 단장은 금방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8시 41분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는 총 22번, 22대 국회 개헌 이후엔 11번이라 보고했습니다. 새벽부터 다급하게 확인한 야당의 탄핵 시도 횟수는 당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의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 단장은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탄핵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담화문을 작성하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어떤 논리를 고안했는지,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이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등 당면한 위기에 맞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인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그때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